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소비에트 로선이 정권 건설 분야에서의 좌경이었다면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발로된 좌경적 사상 경향이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매개 군인이 상하가 없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의 주장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군사행동의 모든 면에서 지나친 평균주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절대화하는 사상이다. 유격대환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감축한 것은 남만 진출을 끝마치고 왕청에 돌아와서 유격대 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때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편향은 시초적인 것으로서 크게 후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동령현성 전투를 마치고 왕청에 돌아와 유격대 사업을 여야하는 과정에 우리는 싸게 불과했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군대 안의 지휘체계에 침투하여 그것을 마비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알리는 첫 경종은 1933년 가을 훈춘현 대황구에서 울렸다. 대황구는 훈춘의 중심 유격구로서 국제당 파견한 반송이가 박두남에게 피살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동령현성 전투에 참가했던 훈춘 유격대의 영사들 중 13명이 단꺼번에 무리로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 동만인민들의 비분을 자아냈다. 라자구에서 전투 총화를 마치고 유격구에 돌아온 훈춘 동무들은 어떤 옛단 집에서 잠시 노덕을 풀며 추석 명절을 쇠었다. 추석을 쇠인 다음 날도 그들은 보초를 세우고 진정일 휴식을 하였다. 그런데 이 비밀을 내탐한 일본 수비대가 밤중에 그 외딴 집을 포위하고 부리에 달려들었다. 이런 전투 정황에서는 적의 약한 거리를 치고 포위환 밖으로 재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자면 지휘관이 정황을 똑똑히 포착하고 제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오를 책임진 중대장에게는 결론권이 없었다. 일행 중에는 오빈과 같은 유능한 군사지휘관도 있었으나 현당 군사체육으로 일하다가 좌경바람에 대원으로 강직된 그의 말은 날이 서지 않았다. 그 당시 상급당 조직의 지도부에 앉아있던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에게 군사 문제에 대한 결론권을 주지 않았다.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반드시 회의에서 토의되어야 하며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되어 지휘관들의 선발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비끄러매 놓았다. 지휘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무능의 탓이 아니라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중압으로부터 온 기능마비의 병폐였다. 적들이 총대를 꺼내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저여드는 죽음의 대문 앞에서도 그들은 적과 싸울 것인가 포위를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터무니없는 논의만 거듭하였다. 장발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일부 대원들이 공론만 하다가는 다 망할 수 있으니 일단 싸움부터 시작해놓고 보자고 제기하였으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회의 결정도 없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 하면서 그 제의를 일축해버렸다. 이것은 사실 포위 속에 든 유격대를 괴멸해로 이끈 범죄적인 자살행위였다. 토론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적들은 습격을 개시하였다. 그 순간에야 유격대원들은 회의를 중지하고 비로소 싸움을 시작하였다. 빗발처럼 날아드는 적탄은 13명의 유격대원들을 전투 서열에서 제거하였다. 시체 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몇 사람뿐이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빈의 유언을 받고 왕청에 찾아와 나에게 열세 용사의 희생과 관련된 전말을 빠짐없이 말해주었다. 전사한 13명 가운데는 백일평도 있고 오빈도 있었다. 훈춘에서 온 대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시체 더미를 해치고 있을 때까지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오빈은 창자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 숨을 모아 쉬며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나는 지금 동무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어. 그러나 당원으로서 부탁하는 것이니 오늘의 이 사실을 김일성 동지에게 꼭 보고해 주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제창자들과 그것을 전투 실천에 맹목적으로 적용한 교조주의자들을 조조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장애가 아니었더라면 훈춘 중대 동무들은 제때의 포위망을 돌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13명의 희생이라는 비참한 상실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13명은 모두가 동령현성을 치는 싸움에서 우리와 생사를 같이한 잊지 못할 전우들이었다. 우리가 전투를 끝내고 동령현성에서 출소할 때 방차대에 망라되었던 훈춘 동무들은 왕청부대가 싸움을 참 본때있게 하였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나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나를 목마에 태워주기도 하고 머리 위에 추어 올리기도 하였다. 희생된 전우들의 추도식을 할 때에는 엉엉 울면서 추모 연설도 하였다. 그처럼 불같은 열정과 사랑을 지닌 사나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고인이 되고 말았다니 억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 13명 가운데서도 오비는 가장 잊지 못할 전우였고 동지였다. 그는 우리가 유급지구를 개척하는 과정에 채수항의 소개로 친교를 맺은 사람이었다. 채수항이 영종에서 대성중학교를 다닐 때 오비는 거기서 동홍중학교를 다녔다. 이 두 학교는 다 사회운동자들과 독립운동 인재들을 키워낸 중요한 온상이었다. 그들은 영종에 있을 때 학생운동도 함께하였다. 오비는 채수항과 함께 우리가 주최한 공수독회의와 겨울명월구회의에도 참석하여 무장투쟁 방침을 세우기 위한 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오빈과 채수항이 나를 정성으로 안내한 것이 아마 1931년 5월일 것이다. 정성은 채수항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그들과 함께 밀선으로 두만강을 건너 신흥촌이라는 것에 첫 자옥을 짚던 때가 어제로운 듯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는 보들방천을 물들이는 실록의 아름다움과 고색 창년한 이의 성터의 정치를 가슴 설레이는 격정 속에 받아들이며 자국의 미래를 두고 많은 말을 나누었다. 나는 그해 봄에 신흥천 북문 밖에서 정성반제동맹 책임자로 일하는 오빈의 아버지 오이선도 만나보았다. 연기련 차저구라는 곳에서 소작살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아들이 직업적인 혁명활동의 길에 나선 후 가족을 데리고 신흥촌으로 이사하였다. 오이선의 집은 미구의 왕청지구의 반일인민 유격대와 정성군 안의 모든 지하혁명 조직들과의 연계를 지어주는 비밀 연락처로 되었다. 내가 신흥촌에 갈 때마다 오빈의 집에서는 국수를 두르곤 하였다. 우리는 1933년 5월 단오도 이 집에서 새였다. 그때 오이선은 30리나 되는 붕괴장에까지 가서 메밀가루를 사다 평양냉면 맛이 나는 국수를 눌러 우리의 점심상에 놓아주었다. 그 단오날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물고생을 많이 하는 오이선의 가족을 위해 그 집 뜰락에서 샘줄기를 찾아주고 바구물을 만들어주던 일이다. 나는 그때 훈춘 땅에서 무장투쟁에 전심하고 있는 오빈을 대신하여 아들 된 심정으로 부지런히 삽질을 하였다. 동령현성 전투를 앞두고 라자구에서 오빈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5월 다는 날 신흥천의 아버지가 눌러주던 메밀국수 이야기를 하였다. 오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내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훈춘 땅에서 군사책으로 활동하다가 대원으로 강직된 때였지만 그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았다.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빈을 고마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생기발랄한 인간으로 남아있어. 군사책이 대원으로 된다고 해서 오빈이 김빈이나 박빈이 될 수야 없지. 그렇지만 훈춘에서는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동령현성 전투나 끝나면 상급에 제기해서 왕청으로 갈까 하고 궁리하는데 대장동 매우기야는 어떻소? 오빈이 왕청에 오면야 나도 좋지. 그렇지만 오빈에게 민생단 감투를 씌울 수 있는 좌경군자들은 왕청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나의 대답이었다. 그럴까? 왕청이라고 해서 좌경바람이 약한 것은 아니오. 그래도 대장동네 곁에 가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구만. 하여튼 나는 왕청으로 가고야 말겠어. 오비는 일구이연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비는 서산포대를 점령할 때 작탄을 품고 앞장에서 용감하게 돌경로를 헤쳐나갔다. 그의 이 공적은 전투청화에서 응당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화를 끝내고 부대들이 라자구에서 서로 갈라질 때에도 오비는 자기의 결심을 재차 표명하였다. 왕청에 오려는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그는 동령현성 전투 때 왕청 동무들이 소산포대를 점령하고 성시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결심이 더 굳어졌다고 말하였다. 물론 나는 협력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오빈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왕청으로 날아온 것이다. 봄에는 리광이 갔고 여름에는 반송이가 그렇게 속절없이 사라졌으며 오늘은 오빈이 그렇게도 바라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오빈을 포함한 열세 용사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은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최후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전율에 가까운 감정으로 역겹게 대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나 그런 요소가 대내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처럼 큰 혐오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반대한 것은 그것이 혁명 실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사상 경향이라는 데 있었다. 우리는 지금도 군사작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당 조직에서 토의하는 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이 당 조직을 통하여 군사작전 수립에 반영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집체성이 부대 관리를 책임진 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일전쟁 초시기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집체성의 명목 밑에 지휘관의 권한을 침범하였으며 부대 관리와 군사작전에서 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 그 당시 군대 안에서는 군사작전을 세우거나 전투를 할 때 당원들의 창발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소조회의, 지부회의, 각급위원회를 비롯한 당회의도 열고 오늘날의 군인총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전대회의도 열었다. 그것도 정황조건을 고려한다는 원칙에서였다. 그런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나폴레옹 법전처럼 절대시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은 모든 군사문제는 그 대소와 정황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각급 당조직과 전대회의들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혁명군이 온화한 도시를 칠 계획이라면 먼저 당 소조회의를 진행한다. 진공할 도시의 이름은 비밀에 붙이고 그 도시 형태를 약도에 그려놓은 다음 이 성시를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이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토의 결정한다. 소조회의에서 전투를 해야 할 필요성과 승리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작전 방안이 소개되면 또 지부총회에서 동일한 문제를 놓고 꼭 같은 방식으로 토의를 반복하며 그 방안을 거수가결로 결정한다. 다음 공정은 전대회의이다. 전대회의에서 토의되는 내용과 순차도 소조회의나 지부총회와 다름이 없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비당원 군인들도 문제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기육이라는 도시를 치려 한다. 이 도시를 치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손실은 없을 것이고 희생은 적을 것이다. 작전 계획은 여사여사하다. 이 계획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그러면 전투 명령을 하달하고 기육도시로 진격해간다.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갑작스레 의제를 설정해놓고 여럿이 모여 앉아 필요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는 하자, 하지 말자, 된다, 안 된다, 이길 수 있다, 없다는 식으로 끝없는 논쟁이 펼쳐지곤 하였다. 군사민주주의의 덕으로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개개 명창이 되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논쟁은 무한정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사이에 적정에는 변화가 생기고 각급 회의들에서 모처럼 토의 결정된 작전 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곤 하였다. 설사 그 방안대로 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혁명군은 정황 조건의 변화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열세 용사의 희생을 가져온 대황구 사건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다른 하나의 표현은 혁명군대 안에서 민주주의를 코에 걸고 지나친 평등주의와 평균주의를 부르짖는 것이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관할하는 부대에도 없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현당 군사체 김명균과 함께 일중대 사업을 여행해 보려고 병실로 찾아갔다. 그날 병실 주변에서는 중대장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중대 정치지도원이 대원들과 함께 나무를 패고 있었다. 상하일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광경 앞에서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명균 군사책은 웬일인지 얼굴빛이 냉담하였다. 지휘관들이 저렇게 이신작책을 하니 눈맛도 좋구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군사책은 여전히 댕댕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왕이면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마당을 쓸어봅시다. 나는 마당 한쪽 구석에 나뒹구는 빗자루를 잡으려고 병실쪽으로 향하였다. 그러자 김명균은 나의 군복 소매를 뒤로 슬그머니 잡아 끌었다. 네, 이제 기막힌 장면을 하나 보여주겠소. 그는 풍기사령에게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곧 불러오라고 명령하였다. 풍기사령은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금은 아침 청소 시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불러오라면 불러올 테지 무슨 잔말이오. 군사책의 입에서는 대뜸 역지거리가 튀어나왔다. 풍기사령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전대회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나는 풍기사령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김명균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중대장이나 정치지도원도 인격상으로 대원들과 동등하니 대원들이 청소를 할 때에는 상관도 만사를 제쳐놓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로. 이것은 아직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시초 단계에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은 맹목적인 평등사상은 그 후 유격대 군사 실천에까지 부식되어 일정한 기간 그 지휘체계를 마비시켜 놓았다. 물론 모든 사람 모든 군인은 인격상으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일 유격대나 오늘날의 인민군대와 같은 혁명군대에서는 매개 군인들에게 그가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분공을 주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대장이 분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대장의 모자를 씌우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대장의 일을 시킨다. 수행하는 임무와 분공에 따라 혁명군대 안에는 상하 관계가 있게 된다. 중대장은 소대장의 상급으로 되고 소대장은 분대장의 상급으로 되며 분대장은 대원들의 상급으로 된다. 혁명군대 군사복무 조례는 하급은 상급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없이는 군대를 지휘 통솔할 수 없고 군대의 강철 같은 규율을 유지할 수 없다. 항일 유격대의 복무조례는 군인 집단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지휘관들이 그 복무조례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그런데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항일 유격대의 복무조례에 규제되어 있는 상하관계를 무시하는 대로 나아갔다. 이것은 규율과 질서, 관병일치를 생명으로 하는 항일 유격대의 생리를 파괴하고 그 도덕적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빚어냈다. 극단적 평등주의는 군대 내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 나타나 평등의 구호 밑에 하급이 자기가 추대한 상급을 존경하지 않고 반말질을 하거나 상급이 준 명령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불미스러운 작태까지 뱉어놓았다. 하급이 상급의 인사도 하지 않고 반말질을 하거나 상급이 내린 명령 지시를 놓고 왈가왈부한다면 그것은 벌써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의 무리이다. 그런 군대에서 전사는 지휘관을 위해 방패가 되고 지휘관은 전사를 위해 육탄이 되는 고결한 동지애와 사상의지의 화합을 감히 바랄 수나 있겠는가. 자기 대오를 만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한 걸음으로 걸으며 한 숨결로 호흡하는 그런 강철 같은 통일체로 꾸릴 수 있겠는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전투 시에 지휘관이 대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섣불도 각각 염주도 몽목시라는 말은 무슨 일에나 다 각자의 차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리치이다. 이 리치대로 해석하면 전투마당에서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대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자들은 지휘관들을 향하여 돌격할 때에는 돌격 서열의 앞장에 서고 방어할 때에는 방어진의 일선에 서서 생사를 가리지 말고 싸우라고 설교하였다. 이런 요구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전투장에서 자기 직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투 정황을 부단히 살피면서 싸움을 광폭적으로 지휘해야 할 사람들이 일선에 서서 대원들과 함께 움직이다나니 부대를 정황에 맞게 제대로 통솔할 수 없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지휘관이 선봉에 서서 대원들을 돌격에로 이끌 때도 있고 적탄이 장렬하는 참호와 전호들을 돌아다니며 전투원들을 고모할 때도 있다.
부대가 역경에 처하고 그것을 순경으로 바꿔야 할 지휘관의 선구적인 모범이 필요할 때에는 응당 제1선 위치에서 대원들을 원수경멸회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정황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곧 이신작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의 전투 청화들에서는 자기 지휘처를 이탈하여 돌격서열의 앞장에서 대원들과 꼭 같이 행동한 지휘관들에게 노상 칭찬이 차려지곤 하였다. 대원들은 어느 소대장이 고지 위에 꿋꿋이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총알이 날아와도 꿈만에 한다거니, 아무 중대장은 적진으로 돌입할 때에도 대원들보다 장바 한 기장쯤은 앞서 들어간다거니, 우리 대대장만큼 적진석에 뛰어들어가 용감하게 육박전을 하는 대대장은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기네 상관을 주어 올렸다. 전투 규정이 밝히고 있는 위치에서 전투 발전 전반을 정확히 통찰하고 부대의 차후 행동 방향을 결심해야 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 필마다 한창으로 적진석이 깊숙이 들어가는 무모한 풍전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동만의 모든 유격대들에 다 전파되었다. 항일전쟁 초기 유격대들에서 소대장, 중대장과 같은 기본 단위의 군사지휘관들이 많이 희생된 것은 이런 풍조 때문이기도 하다. 왕청에서도 필마다 한창의 명수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김철, 김성현, 리응만 등은 다 그런 명수들이었다. 김철과 김성현은 선두에서 돌진하다가 전사하였고, 리응만도 전위에서 싸우다가 발목을 상하였다. 연길의 최현과 조도원은 전 동만이다 하는 돌격 명수들이었다. 그들은 정찰도 대원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하였다. 군사지휘관들이라기보다 중학생들처럼 물덤벙 불덤벙하는 천진난난한 모험가들이었다. 조도원은 연길 유격대가 나온 유명한 모험가였다. 임나발을 잘 본다고 연길 지방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를 조나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왔다. 그는 어디 가서나 이 별명 때문에 군중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되었다. 사람들은 조도원이 임나발을 끄는 지 오랜 성년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백발이 다 된 말년까지도 그를 본명 대신 조나발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항일전쟁의 포연 탄우를 늘 앞장서서 해쳐온 투사 조도원에 대한 애정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조나발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별명 대신 본명대로 조도원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이상해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지경이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집 문 밖에 와서 이 집이 조도원 동지 댁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조도원은 부저부 없다고 할 만치 특명스럽게 이 집에 조나발은 있어도 조도원이란 사람은 없어. 여긴 조나발의 집이야. 하는 대답을 하여 손님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처럼 그는 항일전쟁 시기에 전우들이 지어준 자기 별명을 이만저만 사랑하지 않았다. 조도원이 만일 고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 글에서 이름 대신 대중이 그렇게도 즐겨 부르던 별명을 써가며 그를 회고하고 싶다. 자기 부모의 이름자도 변변히 쓸 줄 모르던 조도원은 더벅머리 총각이 다 된 때에야 야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조선말 자모를 익히고 구구표와 유년필독을 배웠다. 그는 문맹의 뒷골목에서 뛰쳐나오자마자 조직생활도 하고 유격대에도 입대하였는데 나중에는 중대장이 중임까지 맡아보았다. 조도원은 중대장이 된 다음에도 적의 포대 앞에까지 들어가서 직접 적정을 살펴보고 중대에 다시 돌아와서는 습격명령을 하달하고 선두에서 바람처럼 내달리고 나는 유별난 싸움꾼이었다. 좌경군자들은 조도원이 백주에 적을 정찰하고 자위단을 쳐서 단꺼번에 여러 자루의 무기를 노획하자 각종 집회와 공식 문건을 통해서 그의 무훈을 굉장히 선전하였다. 그런데 그 선전은 조도원이 그런 모험을 삼가해야 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인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선전으로 하여 조도원은 온 동만이 거의 다 아는 싸움꾼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그는 대전자 전투 때에도 대호의 앞코승이에서 기관총 좌지를 향해 돌진하다가 치명상을 당하였다. 기관총 앞으로 얼마나 바싹 접근했던지 적타는 배를 뚫고 비스듬히 잔등을 관통하였다. 조도원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이때의 부상으로 하여 그는 6년 동안이나 병원 생활을 하였다. 정당에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중대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가 병상에서 지낸 것은 항일무장투쟁이 대부대 활동으로 전환되어 남북만주와 국내로 판도를 넓히면서 승승장구해 가던 때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전설적 존재로 되었고 그 혁명군의 정의로운 투쟁은 전 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광명을 주는 등불로 되었다. 항일전쟁은 새로운 사단들과 연대들을 지휘할 유능한 군사인재들과 백전노장들을 요구하였다. 조돈이 만일 전투능력을 상실한 전상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항일전쟁이 가장 눈부신 앙양기를 걷고 있던 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공을 쌓아올렸을 것이다. 군대 내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시정될 때까지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의 신변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후에 가서야 연대와 사단들의 지휘관들의 호위 임무를 담당하는 경위대를 조직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또한 혁명군대의 상볼 적용에서 평균주의로도 표현되었다. 항일 유격대에서는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하나로 상볼 제도를 설정하였다. 전투와 훈련,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군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복무조례를 엄중히 위반한 군인들에게는 벌을 주었다. 상도 공로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하였고 벌도 과오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로 주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어째서 아무개한테는 1등상을 주는데 같은 분대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한 아무개한테는 2등상을 주는가? 아무동무한테는 주의 처분을 하면서 같은 과오를 범한 아무개한테는 왜 경고 책부를 주는가고 시비하였으며 상벌 적용에서 평균주의를 실시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거나 압력을 가하였다. 이것은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신상필벌의 근본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초현실주의적인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항일 유격대의 군사 정치 도덕적 우월성을 부단히 발양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려는 우리의 지향과 노력에 제동을 거는 유해로운 사상경향이었다. 이런 사상경향을 제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항일 유격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조만간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고 유격대는 상하관계도 없고 관병의 개선도 없는 무법천재 집단으로 될 것이며 기필코 내부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그 표현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서부르주아 사상의 바탕을 둔 기회주의적인 사상경향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으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었다. 서부르주아 사상의 반영으로서의 무정부주의는 일반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 특수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반발의 그 이념적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극단한 민주주의와 자유, 방종을 찬양하면서 사회의 무정부적 혼란과 무절제를 끌어들이려 하였다. 자본주의적 대생산과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독재의 중압 밑에서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정치적으로 무권리한 소부르주아 계층의 불안한 심리를 체현한 일부 극단적인 사상가들은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권력을 폭력적으로 타파하고 거기에 무정부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권력 일반을 반대하는 대로 대중을 이끌려 하였다. 프랑스의 소부르주아 사상가인 프루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의 바쿠닌이나 크로포트킨 같은 무정부주의 사상가들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극단한 증오, 사회적 평등에 대한 무분별한 요구로 표현된 이른바 무정부주의적 리런은 근로인민 대중을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 동원할 수 없게 하며 착취계급의 독재를 타도한 나라들에서는 혁명의 전치물을 지켜낼 수 없게 하고 진실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제도, 새 생활을 꾸릴 수 없게 하는 백해무익한 사상소류로서 엄정한 역사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사상 경향은 얼마 동안 소부르주아 계층 속에서 극단한 민주주의와 무제한한 자유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키었고 따라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대공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소부르주아적 농민적 사상 근성이 지배적인 지역과 나라들에서 일정한 파급을 보게 되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정부주의가 일정한 몫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노동계급의 당들 가운데는 지주 부르주아지의 반동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에 무정부주의 세력을 끌어들인 당도 있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국민전쟁 시기 우크라이나의 무정부주의 집단인 마호노 일당과의 합작을 실현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항일 유격대 내부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대두했던 초기만 해도 무정부주의적 경향은 일정한 사회계층,
특히는 서부르주아 계층의 혁명성을 과시하는 일종의 정치 이념으로 남아 노동계급의 혁명 리런과 혁명 실천에 무시할 수 없는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극단적 민주주의가 무정부주의적 경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제노동운동 안에서 나타났던 수종주의자들의 행동 역시 극단적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허울 밑에 부르주아 자유주의와 무정부주의, 무졸제, 무질서를 조장시키고 사회적 혼란과 방종을 야기시킨다. 이런 이치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극단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에는 사상적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 민주주의가 군사 분야에 침습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인 혼란을 낳게 된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제때 청산하지 않는다면 유격대 건설과 군사작전에 예상치 않은 후과를 미칠 수 있었고 전반적 혁명운동 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줄 수 있었다. 우리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청산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와의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심리평에서는 유격구 창설후 1년 반의 사업을 청화하고 적의 대토벌에 대처한 유격구 방위대책을 세우기 위한 동만유격대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나는 이 회의에서 김일령과 김정령을 만났다. 김일령은 안도유격대 대장이었고 김정령은 정치위원이었다. 화령위원회에서는 유격대 장대장과 정치위원 차용덕이 왔고 연기련에서는 유격대 총대대장 주진, 대장 박동근, 정치위원 박길이 왔다. 훈춘 동무들도 참가하였는데 누구누구였던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 회의에서는 부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극복할 때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완에서 부대 지휘의 기본은 지휘관의 결심이고 엄정한 중앙집권적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부대 지휘 관리 방법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대 안에는 상하관계의 구별이 명백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지휘관은 상부의 명령 집행에서 견결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일단 채택한 결심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언제나 주동적으로 지휘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지휘관이 지휘에서 주관주의와 독단을 부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휘관은 상급의 명령 집행과 전투 지휘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 줄 알아야 한다. 지휘관은 명령 하나만으로 부대를 지휘하지 말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원들의 자각적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의 전쟁은 필마단창으로 승패를 겨루던 노예 소유자식이나 봉건식의 전쟁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는 현대적인 인민전쟁이다. 싸움의 승패는 누가 군민의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을 더 훌륭히 발휘시키는가 하는 데 있다. 군민의 열정과 창조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당회의, 전대회의, 선동원의 해설선전 등은 다 정치사업을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지휘관들은 이 수단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내가 그때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훈춘유격대가 대황구에서 범한 과오를 비판하고 열세 용사의 희생을 초래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해독성을 두고 각 현 유격대 대표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내가 간단히 언급한 이러저러한 일화들이나 그 일화들이 내포하고 있는 유치하고 소아병적인 극단적 민주주의의 경향에 대하여 우리의 후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무장투쟁을 갓 시작한 그때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군대 내에 침습한 것은 근거지 방위와 통일전선의 중화를 걸머쥐고 부대 관리를 책임진 우리에게 있어서 일정한 시련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회의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 책임제의 원칙에 의하여 부대를 지휘 관리할 때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대황구 사건 후 유격부대들에서는 서로 상치되는 두 가지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중 하나는 지휘관의 유일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부대관리 원칙을 계속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두 주장이 다 일장일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유일관리제를 절대화하면 부대 지휘와 관리에서 독단과 주관이 조장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절대화하게 되면 부대 지휘와 관리에서 신속성과 민첩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 책임제라는 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토의에 붙였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 책임제라는 것은 지휘관이
당 조직에서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부대를 책임지고 지휘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집체적 협의는 매식이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적 화합을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해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그에 기초한 개인 책임제는 거도의 신속성과 결단성, 행동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는 군사적 요구에 맞게 지휘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항일 유격대 안에 정연한 명령체계를 확립하여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울 때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지휘관의 명령은 어느 개인의 의사의 반영인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민주주의적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다. 군사명령은 법적 성격을 띠며 상관은 자기가 내린 명령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진다. 대원들은 명령을 조금이라도 애누리하거나 흥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지휘관들은 명령의 집행 과정을 옳게 지휘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강화하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유치한 평등주의, 무정부주의 같은 소부르주아 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부대 안에 건전한 사상 분위기를 조성할 때 대한 과업과 상하일치의 혁명적 기풍을 세울 때 대한 과업도 논의하였다. 심리평회의를 통하여 유격대 지휘관들은 각성되었다. 거듭되는 전투의 시련 속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완전히 극복되어 나갔다. 항일전쟁 초시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해방 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강화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미제를 개설하는 제국주의 국제적 연합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 인민군대 안에는 무원칙한 평등이나 평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상관의 명령을 흥정하는 사람도 없다. 지휘관의 명령에 대하여 전사들은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한 가지 말로만 대답할 뿐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군인선서를 한 그날부터 제대중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시정일관, 상하일치, 군민일치,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충신들의 집단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군인들의 견해를 알려면 그들의 전투적인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 달을 보면 충분할 것이다. 우리 군인들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상하일치의 참다운 면모를 찾으려면 한 몸을 바쳐 수많은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한 김광철 영웅과 한영철 영웅의 최후 하나만을 알아도 만족할 것이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오래전에 시정되었으나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옹호하지만 극단적 민주주의는 반대하며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지나친 평등주의는 금물로 여긴다. 극단적 민주주의나 극단적 평등주의가 다 같이 수종주의를 끌어들이는 매개물로 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종주의의 더러운 병균으로 침식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수종주의가 우리의 체내에 침습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이 극단적 민주주의로 하여 구락부화되고 장마동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 하여 강요되었던 항일전쟁 당시의 진통과 동굴아파의 교훈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짖고 있다.